주식 초보 민수는 얼마 전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겨우 팀장님과 연봉 협상을 끝내고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연봉이 올랐고 주식 계좌도 간신히 원금 회수하고 플러스 쳐서 와이프랑 기분 좋게 주말 마트에 장을 보러 갔죠. 예전처럼 고기 조금, 채소 몇 가지, 라면, 세제, 휴지 딱 평소대로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 서는 순간 민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20만 원이면 카트를 한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이번 달엔 눈으로 봐도 반도 안 찼다 싶은데 결제 금액은 여전히 20만 원 언저리였습니다. 처음에 민수는 본인이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혹시 프리미엄만 집었나? 괜히 유기농이니 수입이니 이런 것만 담았나? 그래서 영수증을 한 줄 3번이나 확인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월급도 조금 올랐고 주식도 수익이 났는데 왜 내 손엔 돈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지?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건값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상점 주인이 가격표를 바꿨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손에 쥔 돈 자체가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년에는 13,000원이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한 끼 식사가 지금은 15,000원은 되어야 비슷한 수준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 비용도 그렇고 택시 요금도 마찬가지죠.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같은 금액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무역시장의 작동 원리를 잠깐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 미국 달러와 얼마나 교환 가능한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통화로 거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유 같은 핵심 자원들의 가격은 거의 예외 없이 달러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죠. 남미의 한 국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20%를 훌쩍 넘어서면서 30여 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화폐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100달러를 아르헨티나 화폐로 환전하면 98페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똑같은 100달러를 환전하면 무려 87,000페소를 받게 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르헨티나 화폐가 얼마나 심각하게 가치를 상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외환 보유액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 국가가 얼마만큼의 달러를 비축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화 경쟁 구도에서 달러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미국은 사실상 치트키를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달러로 된 자산을 원하고 국내 거래는 물론이고 국제 거래에서도 달러를 우선시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축통화라는 지위가 먼저 혜택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초에 그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특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대규모로 통화를 발행해도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이 그 달러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나머지 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순간 통화 가치가 급속도로 추락해버립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심한 물가 폭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쟁이나 혁명 같은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말이죠. 저명한 화폐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가 상승 현상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나 통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옛날 물물 교환 시대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화폐가 등장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폐를 무한정 찍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생산량도 그만큼 무제한으로 늘어난다면 물가는 전혀 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는 생산을 끝없이 늘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은 통화량이 실제 상품 생산 속도를 크게 앞서갈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시장에 풀린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상품의 양은 그대로라면 당연히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기초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데 왜 내 통장에는 돈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걸까요? 직장에서 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올해 2% 인상을 받았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전혀 기쁘지 않을 겁니다. 실제 물가 상승폭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이 자신의 경제적 삶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급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반면 실질적인 급여는 물가 변동을 모두 고려한 개념이죠. 그 돈이 실제로 갖는 구매력을 나타내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월급이 2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10만 원이 되었습니다. 명목상 급여와 실질 급여를 비교해 볼까요? 물가 상승률은 2.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실질 급여 상승률은 명목 급여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값입니다. 사례에서 명목 급여 상승률은 5%입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 2.5%를 빼면 실제로는 2.5%만 증가한 겁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0만 원이 아니라 대략 5만 원 정도만 늘어난 거죠. 10만 원 올랐다고 기뻐했는데 자세히 따져보니 실제로는 5만 원밖에 안 오른 셈입니다. 급여는 제자리 걸음인데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 결과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 경제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은 명목 화폐가 갖는 진짜 힘을 교묘하게 속이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명목상의 급여를 실제 급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화폐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선택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A. 급여가 8% 삭감되고 물가 상승률은 0%입니다. B. 급여가 5% 인상되고 물가 상승률은 13%입니다. A와 B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두 상황의 실질 급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A는 마이너스 8%이고 B는 플러스 5%에서 13%를 빼면 역시 마이너스 8%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더 큰 손실이라고 인식합니다. 바로 화폐 착각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은 돈을 빌려준 쪽에서 빌린 쪽으로 부를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심할수록 빚을 진 사람은 유리해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물가 상승이라면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걸까요?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 그건 일종의 세금 부과와 같다고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2%라면 지폐의 가치는 12% 하락하는 겁니다. 지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12%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죠. 물가 상승 그 자체가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굳이 세금을 더 거두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각종 공공 서비스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필요한 재원을 조세라는 형태로 확보하는데요. 만약 특정 사업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함부로 인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통화를 발행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화폐를 찍어낼 권한만 있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화 발행은 사실상 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물가 상승에 비해 급여가 제자리 걸음인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이득을 보는 쪽은 바로 정부죠. 사실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물가 상승은 계속해서 존재해왔습니다.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군주들, 거대한 기념비적 건축물을 세우고 싶었던 왕들은 그때마다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물가 상승이 뒤따라왔죠.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전후 독일에서도 막대한 양의 통화를 찍어냈고 베트남 전쟁을 치른 미국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다시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미국은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통화를 발행했습니다. 그 결과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죠. 현재 미국은 37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자 부담이 비교적 적은 단기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늘려왔죠. 금리를 낮춰봐야 오히려 단기 국채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 단기 국채를 매입하도록 유도한 미국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귀해지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못하고 달러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귀하게 여기니 자연스럽게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금리와 환율의 전통적인 공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도 결국 미국 달러 대량 발행의 영향이 큽니다. 사실상 달러의 물가 상승 세금을 3억 명의 미국인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가 나눠서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축하할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달러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복원하고 싶어하는 통화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런데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원화를 대규모로 풀어왔습니다. 통화량을 늘려서 성장 엔진을 돌리겠다는 계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연료가 아니라 희석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진한 커피를 떠올려 보시죠. 처음엔 향긋하고 맛이 강렬하지만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은 점점 옅어지고 맛도 점차 사라집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바로 그 커피가 묽어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했지만 지금은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중국 제조업은 이미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서 있고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하늘 높이 날아오른 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죠. 그 사이에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약간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나왔지만 제조업 기반의 체력이 예전보다 떨어진 건 숨길 수 없는 흐름입니다. 금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국보다 낮은 금리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화를 보유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메시지 말이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선택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더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유로와 환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균 1,400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거래에서는 1,800원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원화가 유로화 대비 약 30% 정도 힘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10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구매력이 7억 남짓으로 줄어든 셈이죠. 돈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게 아닙니다. 가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새로운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계부는 점점 얇아지고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주택 가격과 자산 가격은 점점 더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이미 큰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건가요? 누군가는 일본과 대만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라들도 금리가 낮은데 별 문제 없잖아요? 하지만 일본의 내수 시장 규모는 한국과 비교 자체가 어렵고 대만은 세수가 탄탄해서 정부 지출 여력이 충분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구조적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기와 폐렴 환자가 둘 다 기침을 한다고 해서 같은 병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언론은 어느새 정치 권력의 확성기 역할로 전락했고 시민들은 눈앞의 공짜 혜택에만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눠주니까 손뼉을 치며 좋아하지만 정작 그 케이크를 만드는 재료비를 본인들이 세금으로 2배씩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설탕처럼 중독성이 있죠. 달콤함 뒤에는 언젠가 희미하게 쓴맛이 남고 그 쓴맛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만약 정부가 통화 공급을 계속 늘린다면 원화가 강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원화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냉정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물건이 시장에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귀하면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통화량이 많아질수록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웃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들은 이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손해가 적습니다. 반면에 저축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시소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상대편이 올라갈수록 자신은 점점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건 마치 연료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아직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조용하지만 언젠가는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명백한 사실을 계속 외면해왔던 걸까요? 통화와 물가의 관계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평소엔 천천히 돌아가서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한번 속도가 붙으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속도가 빨라질 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죠. 돌이켜보면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갑자기 라면이 예전보다 1,000원 가까이 비싸졌던 때, 휘발유 가격이 몇 주마다 오르내리며 기름 넣는 손이 주저했던 순간들, 월세를 갱신하며 이 가격이 맞나 하며 한참 멍하니 앉아있던 날들, 그 모든 장면이 바로 통화 가치가 흐려진 흔적입니다. 환율 상승, 통화 공급 확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드는 파도입니다. 무심코 바다를 바라보다가 발끝까지 물이 차오른 뒤에야 물결이 높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는 불안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의 무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가벼워질 수 있는지 알자는 의미입니다. 선택은 결국 개인의 몫입니다. 눈 감고 지나갈지 아니면 직면하고 대비할지.